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별꼴 다 본다는 걸 몸으로 체감한 30대 돌싱녀 인사 올립니다. 저는 결혼 후 1년 만에 초고속으로 이혼을 했는데요. 제 이혼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제게 문제가 있나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들어보신 분들은 모두 이혼 잘했다며 오히려 응원해 주시거든요. 얼마 전에도 지인이 제 이혼 이야기를 듣더니 이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일이라며 거듭 권해서 이렇게 사연글을 작성하고 있어요. 저와 이혼한 남편은 동갑내기로 같은 직장의 동료이자 사내 커플에서 부부가 된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남편은 결혼을 전제로 저와 사귀기를 원했고 저도 솔직히 어느 정도 나이가 찼으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자 연애를 시작했어요. 연애 때 남편은 노력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를 위해 모든 걸 맞춰주고 제 취향에 맞춰주는, 고기를 싫어하는 저를 위해 매번 채식이나 해산물 가게를 찾아주는 아주 좋은 남자친구였죠. 그 세심한 모습에 반해 정말로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결혼을 하기 위해 집을 구매했다고 했어요. 난감하게 웃으며 은행 빚이 많지만 그래도 자기 집이라고 하는 걸 보니 제가 나머지는 벌어서 생활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집도 있고 제가 벌면 생활비도 있으니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가 생겼어요. 솔직히 생각지도 못했다는 건 거짓말이었고요. 남편은 항상 제게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매번 피임을 하다가 저도 결혼 생각이 짙어지자 결국 피임에 소홀하게 됐고 그렇게 아이가 찾아온 거죠. 아이가 생기고 보니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생활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부모님에게 손을 조금 벌려야지 생각했어요. 저희 집은 제가 못나서 그렇지 아버지는 교수, 어머니가 교사로 솔직히 못 살지는 않아요. 그렇기에 빌리고 나중에 갚자는 생각도 편하게 했었고요. 시댁은 시골인데 가족들도 엄청 많은 집안이었어요. 솔직히 임신해서 결혼하는 건데 남편이 엄청 원해서 그 집안에서도 축하해 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상견례 겸 시모를 봤는데 엄청 친절하게 대해주시기는 하셨지만 뭐랄까 그 눈빛이 엄청 차가웠어요. 그렇지만 본래 그런 인상일지도 모른다고 편하게 생각했어요. 시부도 마찬가지로 정말 즐겁지는 않은 가식적으로 웃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저는 이 자리가 딱딱한 자리라 그런가 보다라고 마음 편하게 생각해버렸어요.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지금도 생각하게 만드네요. 사실 이혼에 대한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첫날은 놀랍게도 결혼식 당일이었어요. 그때 저는 무척이나 지쳐 있었어요. 남편이 집을 해오느라 막대한 원금과 이자가 나가고 있어서 결국 결혼과 관련된 재반 비용은 모두 제가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 모습에 친정오빠는 왜 네가 다 하냐고 남편을 굉장히 나쁘게 보더라고요. 저는 오빠를 다독였어요. 어차피 결혼하면 둘이 같이 살 거고 그 집도 우리 둘이 사는 집이 될 거다. 집 가져오는데 내가 혼수하는 게 맞고 결혼식 비용도 내는 게 맞다고 했었죠. 그런데 시모가 결혼 며칠 전에 폭탄을 하나 터뜨리더군요. 예, 너희 이쪽에서 미리 피로연 하는 게 어때? 피로연이요? 식장을 최대한 시댁과 가까운 지역으로 잡으려고 애썼는데 결국은 그렇게 말이 나온 거였죠. 저는 남편을 쿡쿡 찔렀어요. 남편은 시모에게 어물쩍 말했어요. 결혼식만으로도 힘든데 무슨 피로연이에요? 그냥 결혼식만 하셔도. 얘 좀 봐. 너 우리 친척들 모두 우리 지역에 다 몰려있는 거 모르니? 차 대절해서 가려고 해도 그날 모이기 힘든 사람도 있는데 그런 친척들 위해서 하라는 건데 그것도 못해? 너 그러면 못 써? 시모는 남편을 향해 강하게 말했지만 딱 보니 저 들으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이쯤에서는 시모도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 결혼식 비용을 모두 내고 있다는 걸요. 결국은 시모의 등살에 못 이겨 피로연까지 하게 됐어요. 본식 2주 전에 했는데 시댁 쪽 친척들이 모두 모여서는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게다가 피로연에서도 축의금을 거뒀는데 그걸 시모가
싹 다 가져가더라고요. 피로 현장 잡고 음식 준비도 제가 다 했는데 말이죠. 남편이 가져갔다면 식장 대여비와 음식 비용만으로도 제가 빼올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만 크게 걱정은 안 했어요. 결혼식 때 남편에게 식대로 정산을 받기로 했었거든요. 얼마를 썼는지만 정확하게 계산해 두기로 했죠. 시모가 좋아하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결혼식에는 좀 차분하게 진행되겠지 싶었는데 시모의 도를 넘는 행동은 결혼식 바로 전에 또 터졌어요. 자기가 극구 노래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식장 도우미 선생님들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죠. 내가 노래 교실 다니지 않니? 한곡 멋들어지게 뽑아줄 테니까 나한테 맡겨. 어차피 너희 축가며 뭐며 아무것도 없다면서? 그렇게 재미없는 결혼식 괜찮겠니? 내가 분위기를 띄워줄 테니까 걱정 마. 시모의 말에 저는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결국은 저는 몰래 직원을 불러내서 말했어요. 죄송한데 저희 어머니한테 결혼식 날 노래 준비는 안 될 것 같다고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러다가 제 결혼식 다 망치겠어요. 결국 결혼식장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노래는 부를 수 없다고 했고 저도 시모에게 결혼식에서 말고 다른 때 불러달라고 했죠. 바락바락 하겠다고 우기던 시모도 예식장 측에서 안 된다고 하니 받아들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식 날 초대받아서 온 제 친구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다가와 이야기하더라고요. 너 벌써 시댁이랑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네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여기저기 네 욕 엄청 하고 다니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네가 모르고 나중에 들으면 더 놀랄까 봐 미리 말해주는 거야. 너 조심해야겠다. 친구의 말에 저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강철 같은 신부 화장이 아니었다면 저의 흥분은 모두 고스란히 드러났겠죠. 저도 나이를 뒤로 먹은 게 아니다 보니 제가 받은 열을 삭히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다만 겉으로 웃고 있는 얼굴과는 다르게 몸속에서는 이미 분노가 극에 달했지만요. 참아야 한다. 내 얼굴에 침 뱉기야. 그 생각만 내도록 했어요. 완벽한 결혼식을 위해서 절대로 화를 내지 않았죠. 그렇게 마지막에 가족이 모여서 사진을 찍는데 갑자기 시모가 제 옆에 오시더니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한다, 우리 며느리. 우와, 진짜 여기 입 밖으로 터져나오는 걸 겨우 삼키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뒤에서 욕이라는 욕은 다 하고 돌아다녀서 내 친구들까지 그걸 다 알게 한 주제에 뭐? 사랑한다고요? 진짜 그 넙대대한 시모의 얼굴에 한 대 줘 패고 싶은 걸 겨우겨우 참고 웃었어요. 네, 어머님, 저희 잘 살게요. 그렇게 저는 완벽한 결혼식을 겨우겨우 지켜낼 수 있었어요. 남은 건 너덜너덜해진 제 멘탈 뿐이었지만요. 그리고 시모는 그 멘탈마저 마지막에 탈탈 털어가시더군요. 제가 결혼식 비용을 다 냈잖아요. 그리고 혼수의 예단비까지 싹 다 해서 몇 천만 원이 들어서 남편에게 미리 이야기해놨었거든요. 피로연 할 필요 없었는데 어머님이 원해서 한 거니까 그 비용은 반반씩 부담하자고 했죠. 솔직히 돈은 제가 다 냈는데 들어온 축의금은 시댁에서 다 가져갔으니 저도 남는 게 있어야 나머지 결혼식을 제대로 치를 수 있잖아요. 그때 남편은 알겠다고 확실하게 말해줬어요.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결혼식 때 들어오는 축의금에서 떼주겠다고 했는데 막상 정산하러 내려갔더니 시모가 남편에게 들어온 축의금을 모조리 들고 식대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가서 물었어요. 저번에 필요할 때 쓴 돈 따로 빼놨어? 그게... 왜? 안 빼놨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필요한 때 쓴 돈 반은 주기로 약속했잖아. 주기로 한 돈으로 식대 계산하면 나한테는 어떻게 돈 줄 건데? 조용히 좀 해. 너도 어차피 축의금 들어온 거 있잖아. 그 금액도 다 남을 건데 그걸로 우선 쓰면 되지. 너 식대가 다 내 돈인 줄 아니? 그거 우리 부모님이 친구들 친척들 결혼식 돌아다니면서 낸 돈 돌려받는 거야.
내 친구들이 준 돈만 오로지 내 거라고. 게다가 그 돈이 들어온들 어차피 혼수로 다 나가야 하는 돈인데. 결국 제 입에서 고운 소리가 나올 리 없었고 큰 소리가 버럭버럭 터져나왔어요. 솔직히 작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조심스레 이야기할 수도 있었어요. 시모의 행동들이 없었다면 말이죠. 이미 시모의 행동들로 제가 기분이 팍 상해 있는데 남편이 저러니 말이 곱게 나가질 않더라고요. 예, 너는 이제 막 결혼한 애가 남편을 잡어? 아니, 남자가 집을 다 해오면 네가 자질구레한 건 내야지. 넌 기생충 마냥 남자한테 빌부터 살려고 벌써부터 그러는 거야? 기생충요? 누가 기생충인데요? 어머님, 집을 가져오면 뭐해요? 다 대출이라 원금 이자만 월급만큼 나가는데. 그러면 어차피 제 월급으로 생활해야 하는 거 모르셨어요? 그 대출금이랑 제가 내는 생활비랑 어차피 비슷해요. 집돈 갚는 동안 내내 제 돈으로 살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등바등 돈 갖고 그러는 거 다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겠어요. 아니, 저희 사정 뻔히 알면서 결혼식 전에 피로연을 왜 하자고 하신 건데요? 그게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피로연 할 때 식대며 예식장 비용이며 제가 다 냈는데 어머님이 축의금 들어온 거 다 가져가셨잖아요. 적어도 피로연 하자고 먼저 이야기하셨으면 비용 정도는 알아서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아들이 돈 한 푼 없이 결혼식 하는데. 결국 참다 못한 저는 터져버렸고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군요. 그것도 웃겼어요. 한숨을 지가 왜 쉬어요? 내가 했으면 했지. 뭘 잘한 게 있어서 그렇게 다 해탈한 것처럼 구는지. 남편 놈이 먼저 돈을 제대로 빼놨으면 이럴 일 없었을 거잖아요. 결국은 남편은 축의금에서 필요한 값을 떼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제가 그 돈을 받으려고 하자 이번에는 시모가 난리더라고요. 아니, 왜 너한테 이 돈을 줘? 우리 집에 들어온 축의금이잖아. 왜 네가 가져가?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애를 봤나? 내가 쉽게 결혼 허락해주니까 시어머니가 만만하니? 왜 주긴? 제가 소리 지르려 하자 오빠가 끼어들었어요. 사돈 어른께서 이해하세요. 매제는 집을 해오느라 돈이 없어서 결혼식 비용을 못 대는 상황이고 이쪽도 혼수와 예단비, 결혼식비로 돈을 어느 정도 마련했는데 예상이 없던 필요연을 하게 돼서 돈이 모자라게 됐거든요. 결혼식은 둘이 하는 거니 둘이서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혼수 예단을 하지 않았다면 또 모를까. 그래도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썼는데 결혼식비까지 모두 부담하는 건 저희한테 너무 부담이 크네요. 사돈 어른이 큰 어른이시니 부디 이해해 주세요. 좋게 말할 필요도 없는데 오빠는 간곡하게 말했고 그 간곡한 말투가 자신을 달래는 것처럼 들리는 걸 알아챘는지 시모는 친정집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쪽팔리다고 생각했나 봐요. 결국은 알겠어요 한마디만 남기고는 다 놔두고 나가더군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정말 아침부터 밥도 못 먹고 결혼식 하느라고 난리치는 제가 왜 여기 있나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저런 시모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제 앞날도 캄캄했고요. 이때부터였어요. 시댁에 대한 제 평가는 최하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때부터 다 때려치고 싶었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에 겨우겨우 참았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인내심마저 쪼개버린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일어난 거죠. 저희 아들이 태어난 지 30일쯤 됐을 무렵이었어요. 저는 초산인데다가 조리원을 금방 나온 터라 모든 게 서툴고 몸이 힘들었어요. 자연분만이었지만 10시간을 넘게 틀어서 온몸이 성한 구석이 없었죠. 그런데 하루는 남편 얼굴이 이상하더라고요. 똥 싸고 덜 닦은 표정이랄까? 뭔가 찜찜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할 말 있어? 왜 그렇게 찝찝한 표정인데? 그게 엄마가 아기 보고 싶다고 시골 한번 내려오라던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긴 절대로 가기 싫지 라고 말하려는 것을 꾹 참고 남편에게 말했죠. 어머님도 애 보고 싶으실 때 됐지. 100일쯤 되면 시골에도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제가 양보할 수 있는 건
아기가 100일은 돼야 된다는 거였어요. 아직 집 앞 산책도 못 나가는데 시골까지 가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만약 시댁이 도심지에 있었다면 달랐을지도 모르죠. 시댁은 시골 산골에 집이 있어서 벌레도 많고 시부모가 애가 온다고 해서 신경 썼을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예전에 제가 시댁에 내려갔을 때도 역시나 청소한 적이 없는 집 모습에 학을 떼고 온 기억이 있었으니까요. 아기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양보한 게 100일이었어요. 제 말을 들은 남편도 그 의견에 동의했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시모에게 톡을 보내더라고요. 그렇게 일 하나 해결됐나 싶었는데 갑자기 제 폰이 울리더라고요. 시모의 카톡이었어요. 너만 애 낳아봤니? 너만 힘들어? 왜 혼자 유별나게 굴어? 애를 낳았으면 데리고 와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 우리가 남도 아니고. 정말 서운하다. 너 진짜 우리 안 보려고 작정한 거니? 시모의 카톡을 보니 머리가 지끈거리더라고요. 제가 무슨 수를 쓰지 않으면 몇 날 며칠을 저렇게 사람을 쪼아댈 게 분명하니 저는 한 발 더 양보했어요. 그리고 시모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님, 아기가 아직 바깥바람 쐬기 힘들어요. 보고 싶으시면 나중에 어머님이 올라오세요. 제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애가 힘들어서 그래요. 아직 목도 못 가누는데 카시트도 채우기 힘들어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하자 시모는 알겠다며 전화를 끊더니 바로 다음날 집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적어도 며칠은 시간을 두고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당장 올라오니 저도 당황한 상태였어요. 애 키우느라 어지럽힌 집 치우고 정리하고 시부모를 맞이했는데 오자마자 시부모는 애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집 구경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시부가 저한테 능글맞게 웃더니 말했어요. 아가, 집이 너무 좋네. 이 냉장고랑 TV를 보니까 우리 집에 있는 거지 같은 가전들이 생각나네. 너희가 이거 우리한테 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때?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 물건들은 모두 결혼식 끝내고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고르고 골라서 집에 들인 물건들이었어요. 게다가 냉장고와 TV는 큰 만큼 가격도 제일 비쌌거든요. 그걸 탐내는 걸 보니 참 기가 막혔어요. 아들 신혼집에 와서는 새 물건 챙기려는 꼴을 보니 너무 웃겼죠. 저희 아버지는 신혼집 와보시고는 제게 용돈도 주면서 덕담까지 해주고 갔는데 말이죠. 시댁에 용돈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적어도 덕담 한마디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역시나 제 기대를 넘어버리더군요. 아버님, 그거 다 산 지 얼마 안 됐고 저희 아파트 공간에 맞춰서 산 거라서 시댁에 두기에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딱 봐도 우리 집에 들어가도 될 만한 크기인데 이거 우리한테 주고 너희들은 또 따로 사면 되잖아. 돈도 있겠다. 뭐가 문제야? 우리처럼 힘들게 사는 것도 아닌데. 거기다 친정에서 돈 좀 받을 거 아니야. 친정집이 그래도 교육자 집안인데. 저희 결혼식도 얼마 전에 마쳤고 아기 때문에 앞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다시 사는 건 좀 힘들어요. 저희도 안 쓰는 물건이면 드리고 싶은데 냉장고나 TV나 집에 없으면 안 되는 물건들이잖아요. 그래서 주기 싫어? 아니, 우리가 뭐 때문에 너랑 결혼을 허락해줬는데 이 정도도 안 해주면 우리 집이 도리어 손해보는 거지. 애 보러 와놓고는 애는 볼 생각도 없이 자기 집 세간살이 알아보려 혈안이 된 시부를 보니 불쑥불쑥 화가 치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시모 말에 뒷골을 잡고야 말았어요. 집도 좋은데 여기서 며칠 있다 가면 좋겠네. 놀러 다닐 때도 많을 거 아니야. 온 김에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고 가야지. 저는 애 때문에 힘들어서 거동도 제대로 못하는 데다가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데 시부는 결국 일주일을 집에 머물렀어요. 그러면서 있는 내내 제가 해주는 밥 3끼 꼬박꼬박 얻어먹고 아침 저녁으로 빨래 내놓더라고요. 그걸 하면서도 최대한 참아보려 했는데 저녁에 이제 좀 쉴까 싶어서 누우면 맨날 누워있으니 몸이 아픈 거라며 움직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괴롭혔어요. 결국 며칠 지나지 않아 저는 열이 받을 대로 받아버려 저녁에 퇴근하는 남편을 안방으로 데리고 와서 따졌어요. 어머님한테 언제 가시는지 물어봐. 그리고 최대한 빨리 내려가시라고 해.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자식 신혼집 보러 오신 분들한테. 신혼집 3일 내내 봤으면 이제 다 본 거 아니야? 볼거리가 아직도 남았어? 그리고 당신 어머님 계시니까 계속 늦게 오잖아. 당신도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있는 거 힘들어하면서 왜 나한테 다 떠넘기는 건데? 나는 애까지 봐야 하는데 힘들어 죽겠다고. 이러다 진짜 내가 죽게 생겼다니까?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가시라고 말을 해. 나도 아들인데. 그리고 당신도 너무해.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 그냥 부모님 좋은 마음으로 여기 있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럼 나도 우리 엄마 데리고 와서 몇 날 며칠 있어 볼까? 결국 제 협박 아닌 협박에 진 남편은 꼬리를 내렸죠. 그러나 결국 시모에게 말도 못 꺼내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나니 시부모도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물론 TV와 냉장고는 제가 지켜냈죠. 시부모가 돌아간 날 정말 오랜만에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완전 술에 절어서 엄청 늦게 들어왔더라고요. 솔직히 여태껏 우유부단하게 행동한 게 꼴보기 싫어서 남편을 옮겨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감기 걸리면 애만 힘들겠다 싶어 남편을 안으로 들이려고 했어요. 그때 남편 옷에서 폰이 툭 떨어지더라고요. 폰은 얼마 전까지 대화를 했는지 카톡 화면이 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카톡을 보고 저는 눈이 뒤집어져 버릴 만큼 열이 받았어요. 카톡은 남편과 시모의 대화 내용이었는데 그걸 본 저는 속이 뒤틀리는 감각을 느껴야 했어요. 예, 너 결혼 잘 못했어. 좋은 집에서 곱게 자라서 그런지 시모할 길을 개똥으로 알잖니. 꼴랑 TV랑 냉장고 때문에 정색하면서 눈 동그랗게 뜨고 따박따박 말대꾸 하는 거 봤지? 정말 결혼을 시켜줬더니 아주 시댁을 잡아먹으려고 들어. 네 아버지가 이번 기회에 가전 새로 바꾸나 싶었는데 좋다 말았지 뭐니? 시모의 열받은 음성이 여기까지 들리는 것처럼 생생해서 더 빡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저는 더 열받았어요. 저는 제 편을 들어주거나 그런 거 아니라고 중재를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와이프가 그런 면이 있지. 그래도 엄마가 좀 참아. 지랄 같은 성격 나도 참고 잘 살고 있잖아. 그래도 처갓집에 돈이 좀 있으니까 우리한테 무슨 일 생기면 돈 빌리기도 쉬워. 말만 하면 척척 돈 내주니까. 남편놈은 우리 집을 아주 편리한 보험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냉장고랑 TV는 상황 봐서 내가 사줄게. 나 몰래 꿍쳐놓은 돈 좀 있어.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았더니 우리 집 돈 보고 결혼한 거였더라고요. 이럴 거면 우리 아버지랑 결혼하지 그랬냐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제가 무슨 일이 있으면 친정에 전화하니 아주 우리 집을 자기 돈줄로 아는 모양이었어요. 게다가 정말 괘씸한 건 아기 분유 기저귀 한 번을 사다 준 적 없고 그럴 때마다 자기 아파트 대출금 때문에 돈 없다 하더니 시부모 냉장고 TV 사줄 돈은 언제 꿍쳐놓은 건지. 그런데 밑으로 이어진 대화를 볼수록 더 기가 찼죠. 예, 너 이혼할 거면 애는 그냥 줘버려. 혹 달고 있으면 너만 손해야. 혹시 양육비 뭐 그런 이야기 나오면 소송해서 절대 주지 말고. 애 새끼도 누구 새끼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다른 남자 있을 거야.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 우리 애를 혹이라고 말하는 게 진짜 할머니가 맞을까요?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 했어요.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제게 다른 남자가 있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걸까요? 그런 시모의 문자에 대한 남편의 답은 심플했어요. 안 넘어가. 그래서 애 키울 때 한 푼도 안 내잖아. 시모의 미친 소리에 미친 답변을 건넨 남편놈을 보니 정말 모든 걸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이 새끼는 뭔데 내 자식을 본인 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걸까? 그러면 왜 지 자식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살까? 의문만 가득했지만 이제 다 필요 없었어요. 알아보고 싶은 마음 요만큼도 없었고 그냥 이혼만 생각하게 됐죠. 그러고 보니 생각이 났죠. 남편놈이 곧 워크샵을 떠난다는 걸요. 바로 3주 뒤였어요. 1박 2일로 가는 거라 미리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때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한 일을 행하기에 딱 좋은 날이라고요.
남편 워크숍 당일에 저는 미리 예약해뒀던 이삿짐 센터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제가 산 가구며 가전들을 모두 친정집으로 옮겨버렸어요. 친정에는 미리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처음에 이혼 결심하고 부모님에게 가서 이야기했을 때 부모님 기분도 무척 안 좋으셨어요. 두 분 다 교육자라 그러신지 제게 결혼은 가문의 결합이며 뭐 이런 말들을 운운하며 저를 답답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시모와 남편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버렸죠. 이중인격처럼 앞에서는 쳐웃고 뒤에서는 욕하는 시모와 그런 시모에게 자기도 지랄 같은 내 성격 참아주며 산다는 남편의 말을 두 분에게 들려드렸더니 두 분 다 열이 받으셨죠. 특히 아버지는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그러지 않아도 내가 너 결혼식 때 너무 이상했어. 아들이 집 사온다고 어떻게 모든 걸 너한테 다 맡길 수가 있어? 결혼식 비용은 둘이서 부담하는 게 맞는 거지. 게다가 너한테 화내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네 애를 자기 아들 손주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무례한 일이잖아. 잘 헤어졌어. 그딴 집 빨리 나오고 이혼해. 저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집안의 물건들 중 남편 것만 쏙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신발장 안에 이혼 서류까지 놔두고 나와버렸죠. 집에 있는 작은 숟가락, 젓가락까지 모두 제가 마련한 것이었으니 집은 아예 텅 비어버렸더라고요. 남아있는 건 남편 놈의 옷가지와 그 사람이 쓰던 물건들 뿐이었죠. 저는 남편을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 새끼도 저한테 용서를 구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나 보더라고요. 저한테 만나자고 해서 나갔더니 도리어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너 미쳤어? 집에 있는 짐 다 어디 갔어? 집에 있던 가구며 가전 다 어디로 빼돌렸냐고. 내가 내 돈 주고 산 거 내가 가져왔을 뿐인데 뭐가 그렇게 화가 났어? 그게 네 거야? 네 돈 주고 샀니? 누가 보면 네가 산 것처럼 보이겠다. 그치? 정말 뻔뻔하네. 너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뒤에서 남의 욕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짐을 왜 뺐냐고? 지랄 같은 성격 맞춰주고 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네가 대출로 산 아파트에서 아무것도 없이. 나는 그런 소리 듣고도 태어날 두꺼운 낯짝 같은 거 없으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건데? 내가 언제 욕을 했다고 그래? 카톡에서 어머님이랑 대화한 거 다 봤거든? 사진도 찍어놨어. 술 마시고 톡 보낼 거면 관리를 잘했어야지. 하긴 네가 네 폰 간수를 못한 탓에 나도 그 진실을 알았지만 나는 시댁이든 너든 떠받들고 살 마음이 아예 싹 사라져버렸거든? 그러니까 이 김에 이혼하자는 거야. 왜 짐 뺐냐고 물으러 온 거 보니 신발장은 안 봤나 보네? 거기 이혼 서류 있으니까 작성해서 내줘. 내가 써야 하는 건 다 썼으니까. 그제서야 남편 얼굴이 아차 싶더라고요. 그런 말을 한 게 사실이었으니 자기도 발뺌은 더 못할 거고 이제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려나 싶었는데 역시나 정신 나간 소리를 멀쩡한 얼굴로 짓거리더라고요. 우리가 받들고 살라고 한 적 없잖아. 솔직히 그런 말 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짐을 이렇게 다 빼버리는 건 너무하지. 적어도 이혼을 하려면 이야기를 하고 의논을 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니야? 그리고 시부모한테 그 정도도 못 해줘? 어머니랑 아버지가 뭘 그렇게 바랬는데? 그래, 욕 좀 했어. 그치만 그건 너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 짐을 뺀 건 내가 너희 집에 보낸 예단비가 아까워서 뺀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 그리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나 결혼식에서 너희 엄마 진상짓 했을 때도 참고 웃어줬어. 너희 아빠 우리 집에 와서 가전 가져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웃으면서 넘겼어. 웃음 따위 전혀 나오지 않았지만 말이지. 근데 너랑 너희 부모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어? 아주 셋이서 나 하나를 분석을 자세하게도 했더라. 그리고 너는 네 새끼가 누구 애 새끼인지 몰라서 시모가 그런 말 했을 때 애 키울 때 한 푼도 안 낸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어? 이 미친 새끼야. 틀린 말이 아니잖아. 너 당당하게 그 애가 내 애라고 말할 수 있어? 너 나 몰래 바람 피우고 애 만든 거잖아.
내가 애 갖고 싶다고 하니까. 저는 어이없는 얼굴로 남편 새끼를 쳐다봤어요. 이놈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머리가 따라잡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없는데 무슨 바람을 피웠다고 이러는지. 떨떠름한 제 앞에 남편이 종이 한 장을 턱 내보이더군요. 바로 검사지였어요. 영어로 뭐라 적혀 있는데 남편이 이야기하더군요. 나 무정자증이야. 애 못 갖는다고. 내가 애를 가지고 싶다고 이야기한 게 그냥 한 이야기인 줄 알았어? 나 자연임신 시킬 확률이 엄청 낮거든? 게다가 너랑 나 그만큼 많이 관계한 것도 아닌데 애가 금방 생겼잖아. 네가 내가 가진 집 노리고 다른 놈 씨 갖고 장난친 거잖아. 그제야 이 새끼가 하는 말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본인이 고자인 걸 알고 있으니 애가 지 새끼가 아니라고 확신했던 거고요. 그렇지만 저 또한 확신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 맹세코 바람을 핀 적이 없으니까요. 넌 그럼 내가 남의 애 가졌는데 왜 결혼했어? 그럼 네 새끼 아니라고 말했으면 이야기가 더 쉬웠을 거 아니야. 결혼을 아예 안 했으면 너한테도 나한테도 더 좋았을 거라고. 애가 있으면 내가 정상으로 보이니까 그랬어. 그리고 너 집 잘 살잖아. 애 하나라도 있으면 애 앞세워서 돈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지. 저는 결국 못 참고 남편 놈 뺨때기를 한 대 올려쳤어요. 그리고 남편 놈 억지로 데리고 친자 검사하는 연구소를 찾아서 데리고 갔어요. 남편 놈이 나중에 다른 말 못하도록 보는 앞에서 남편 놈이랑 애 유전자 채취해서 검사 보냈어요. 네가 그렇게 의심하면 진짜 사실을 보여줄게. 저거 나오면 우편으로 양쪽 집에 다 보내달라고 할 거야. 그 결과 나오면 이야기해. 저는 제 할 말만 하고 나와버렸어요. 남편 놈 꼬라지도 보기 싫었거든요. 여태껏 우리 애를 제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온몸이 덜덜 떨리는 배신감에 진짜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그리고 몇 주 후에 우편이 왔더라고요. 저한테 왔으면 남편에게도 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결국 남편이 만나자며 제게 전화를 걸어왔고요. 결과는 안 봐도 뻔했죠. 친자 관계 일치 99.9%요. 제가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더니 남편 놈이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집 앞 문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는 울며 불며 아파트 떠나가라 울더라고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는 그런 거 진짜 모르고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뭘 잘못했는데? 너 그냥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 우리 애가 네 애 아니라고 믿으면서 애한테 얼만큼 상처 줬는지 알기나 해? 게다가 넌 나까지 모욕한 거야. 내가 너 놔두고 바람을 피웠다고? 넌 내가 그렇게 뻔뻔한 여자처럼 보였니? 여태껏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그냥 남의 애라고 계속 생각해. 이제 와서 미안하니 잘못했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어떻게 그래? 내가 우리 아들 아빠인데 평생 나한테 없을 줄 알았던 내 자식인데 내 아이잖아. 아니? 네 애 아니야. 내 애지. 너 우리 애한테 분유 한 통 기저귀 하나 사준 적 있어? 아니면 장난감을 사준 적이 있어? 그렇다고 살갑게 애랑 놀아주고 안아준 적이 있어. 그런 걸 안 하는 사람은 남이라는 거야, 남. 너 우리 애한테는 남이라고. 웃긴 일이죠. 지 자식인지 몰랐을 때는 그렇게 배짱 있게 굴더니 지 새끼인 거 알고 나니 완전 안면 몰수하고 지 자식이라니. 내가 너한테 준 사랑보다 남의 자식인 줄 알았던 애가 네 자식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애절해? 애도 애지만 넌 나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넌 나를 바람이나 피고 꼴랑 집 한 채에 어디 가서 남의 씨 가져다 품어 애 낳은 년으로 만들었어. 내가 너한테 사랑한다고 말할 때 네가 무슨 생각을 했을지 생각하면 자다가도 정신이 번쩍 들 만큼 화가 난다고. 제 말에 남편 놈은 그제야 입을 다물더라고요. 난 너 용서할 생각 없고 너랑 할 이야기도 없어. 이혼할 거고 합의 안 되면 소송이야. 나는 네가 어떤 의도로 나하고 결혼을 했는지 이 애가 네 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 녹음했고 사진 찍어놨어. 소송하면 무조건 애는 내가 데려오겠지. 그 증거들만 있으면 나 무적이잖아.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전해.
애 양육비는 얼마가 나오던 10원짜리 한 푼까지 싹 다 받을 거라고. 제 말에 남편 놈은 찌질하게도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더니 아버지와 오빠가 오고 나서야 결국 강제로 떨어졌어요. 그 다음날 남편 놈 대신 시부모가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예상했어요. 남편한테 들었으면 뭐라도 행동을 취할 거라고 예상은 했죠. 행동력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더군요. 며느라가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우리 아들이 너무 미안한 마음이 가득해. 우리도 물론이고. 너한테 그런 상처 주려고 한 거 아니야. 그냥 우리들끼리 하는 이야기였고, 알잖니. 임금님 없는 자리에서는 임금 욕도 한다고. 어머님, 저랑 그이랑 이혼하는 거 바라셨잖아요.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대신 애는 그이 애인 거 확인하셨을 테니까 양육비는 다 받을 거예요. 그 사람 집 대출금 때문에 어차피 양육비 제대로 못 받을 거 뻔하니까 어머니께서 그 사람한테 돈 좀 빌려줘요. 제발 그러지 마. 얘, 우리한테서 손주 뺏어가지 말아줘. 아주 쇼를 하고 자빠지셨더라고요. 언제는 누구애인지도 모르래 양육비도 안 주고 이혼이나 하라더니. 그래, 우리 집안의 최고로 중요한 손주다. 그 아이만큼은 우리한테 돌려다오. 우리가 잘 키울 자신이 있어. 아버님, 좀 그렇네요. 저번에 우리 집 와서 애를 한 번이라도 안아보시기는 하셨어요? 애는 안중에도 없고 저희 세간살이만 눈독 들이셨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런 말도 하셨죠? 친정에서 돈 주지 않냐고. 우리 집안에서 그 정도도 안 해주면 손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어차피 애는 안중에도 없던 분들이 갑자기 애가 소중하다며 여기 와서 이러시니 참 웃기네요. 할 말 있으시면 이혼소송 변호사한테나 가서 하세요. 저는 두 분하고 할 이야기 없습니다. 저는 시부모 모두 쫓아보냈어요. 결국 그 뒤로 이혼은 소송으로 가게 됐지만 저에게 유리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솔직히 결혼 기간이 짧아 재산 분할 같은 거 할 게 없었어요. 다만 위자료는 제가 조금 받아올 수 있었고 아이 친권과 양육권도 제가 가져왔죠. 남편은 제게 양육비를 꼬박꼬박 내야 했어요. 그리고 이혼 3년쯤 뒤에 저는 재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재혼을 한다고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던 게 전 남편에게까지 흘러갔는지 저한테 전화가 와서는 결혼하는 건 너무하지 않냐며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당신 나랑 재결합할 생각으로 여태껏 혼자였던 거 아니야? 어떻게 재혼을 해? 내 아이를 데리고. 재결합은 무슨? 어디서 얼빠진 소리를 해? 네 착각이야. 난 지금 이 사람 놓치기 너무 싫고 너랑은 정반대로 나랑 제 자식도 아닌 애를 사랑해줘서 결혼하려는 거야. 너는 네가 지금 애를 가질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나하고 아이한테 매달리는 것 같은데 내가 기적처럼 애 가진 것처럼 다른 여자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너도 재혼이나 해. 나한테 전화해서 뻘짓하지 말고.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몇 달 후 직장 동료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언니, 그거 알아요? 언니 전 남편 사기당했어요. 응? 무슨 사기? 세상에, 어떤 여자가 자기가 애 가졌다면서 결국 결혼까지 할 것처럼 했거든요? 진짜 저희한테 청첩장까지 돌리고 막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 명목 저 명목으로 언니 전 남편 돈 다 받고는 글쎄 그 아파트 담보로 돈까지 빌려서 날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그분 얼굴이 완전 죽상이었죠. 뭐? 여자가 애를 가졌는데 왜 여자가 도망가? 알고 보니까 임신 자체가 거짓말이었대요. 그 여자가 갔던 산부인과에 찾아갔다는데 그런 여자도 없고 애도 없고 아예 진료 기록 자체가 없었대요. 결국은 재혼도 물 건너가고 아파트 살 때 빌린 은행 빚에 담보대출까지 갚아야 해서 헉헉대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새벽에 배송 알바 하시는 것 같던데? 여자가 완전히 계획하고 접근했나 보네. 그러게 사람을 잘 만났어야지. 애 가졌다는 이야기에 아주 혹해가지고는. 저번에 나 애 가졌다고 했을 때처럼 남의 남자애는 아닌지 의심이라도 하든지 안 하고. 근데
그 집의 비극이 거기서 끝이 아닌 거죠. 뭐가 더 남았어? 그 여자가 뱃속에 애를 들먹이면서 그 댁 부모님한테도 돈을 엄청 빌려갔대요. 그것 때문에 큰돈 잃어서 두 분 다 그 여자 잡으러 동분서주 돌아다니시다가 결국에는 없던 병까지 얻어서 병원 신세 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정말 상상을 뛰어넘네. 그러게요. 지금 생각해도 잘 빠져나오셨어요, 언니. 그런 집안에 있었으면 얼마나 고생했을지 안 봐도 훤하네요. 직장 동료의 전화를 끊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는 그렇게 날카로웠던 의심의 칼날이 그 사기꾼 여자한테는 들지 않았다는 게 참 웃겼어요. 결국 제 진짜 핏줄은 품어보지도 못하고 잃게 생겼고 제 혼은 막판에 엎어져 막대한 빚만 졌으니 말이죠. 그걸 보니 제가 빠져나온 게 참 잘 됐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는 지금 재혼을 해서 잘 살고 있거든요. 지금 시댁은 저한테 너무 잘해주셔요. 솔직히 이혼 후에 저는 시댁이라면 몸서리를 치는 바람에 엄청 예민하게 반응할 정도였거든요. 그런 제 모습도 그러려니 하고 넘기고 절대로 남 싫은 소리를 안 하시는 게 저희 시댁이에요. 처음에는 이 집안도 옛날 시댁처럼 똑같이 굴면 어쩌나 싶었는데 그런 분이 전혀 아니셨더라고요. 오히려 시댁과는 먼 게 좋다면서 멀리하니 서운한 기분에 제가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됐거든요. 그리고 항상 칭찬을 해주니 마음이 더 가거든요. 제 아들도 본인 손주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말이죠. 그분들을 보면서 저도 그런 어른으로 늙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얼마나 존경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전 남편과 전 시댁의 어른들에게 단 한 번을 안겨보지 못한 제 아들에게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는 커가면서 제 양부를 닮아가고 있어요. 전 남편은 제가 마지막에 한 말 때문이라도 아이를 만나러 오는 일은 없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네가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애한테 아빠 행세할 생각하지 마. 그 말을 듣고 본인도 느낀 게 많았는지 더 이상은 아이를 귀찮게 하지 않았어요. 친부니까 만나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전 남편을 죽을 때까지 용서할 생각이 없거든요. 저는 제 아이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는 사람을 아빠로 만들어주고 싶으니까요. 이렇게 글을 쓰고 보니 정말 폭풍과도 같은 이혼이었네요.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가끔은 저도 결혼 1년 만에 이혼한 제가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비칠지 의식해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는 거고요. 저처럼 이런 사연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이혼은 많이 참았다고 또 참지 못했다고 해도 되고 하면 안 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 그 상황이었다면 당장 탈출하고 싶었을 테니까요. 글을 쓰고 나니 좀 후련해졌어요. 앞으로는 밝은 미래만 바라며 살 거예요. 사연 들어줘서 고맙습니다.